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든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빼려고 했지만 건물주는 계약서에 적힌 천재지변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는 입주자가 예측할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커다란 변고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1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이들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어졌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공군 내 성추행 사건과 부실 대응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2차 가해 의혹이 있는 부사관 3명을 고소한 가운데 추가 성추행과 회유 의혹이 나오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다양한 건의를 듣고 당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은 조만간 출마 선언 시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준비팀을 꾸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을 긍정평가하며 입당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무모한 수사,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 때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계속 고집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올림픽 불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 등의 외교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인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에 숨진 공군 부사관. 피해는 그 한 번이 아니라며 성추행 의혹 2건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런 내용과 함께 2차 가해 의혹 관련자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2건 더 불거졌습니다. 유족 측은 1년 전쯤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가 숨진 이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가운데 한 명도 이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숨진 이중사로부터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받은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2명과 2차 가해 의혹 대상자 등 모두 3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중에 한 명은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고소장 제출하는 겁니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내일부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이중사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회유를 했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늦어진 배경과 구속된 장모 중사에 대한 수사가 2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이유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공군은 일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간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건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부실 대응이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실, 그다음에 조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보다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단 소환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숨진 여군 부사관에 대한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의혹의 배경에는 방역수칙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두려워 간부들이 초기에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군 이모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난 3월 초 전군에는 코로나19로 회식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공군부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중사를 불러냈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끌려갔던 이중사는 결국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중사가 곧바로 상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어쩐 일인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유족 측은 성추행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한 간부들이
초기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회식 자리에 5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까지 압박을 가한 점으로 미뤄 이 같은 회유는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휘관 자체도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같은 의혹은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피해자의 명예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성범죄 발생 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강조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의 신뢰와 공정을 위해 각기각층의 민간 추천을 받아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공군 지휘부 등 군 수뇌부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휘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과정부터 2차 가해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의 2차 가해 문제를 직접 보고받고도 방치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군 수뇌부 책임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군 수뇌부도 규칙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군과 경찰에 대한 성폭력 특별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 거취 문제를 포함한 쇄신 방안을 내놓으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휘 라인의 의미가 상급 지휘관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공군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부터 해병대 성추행 사건까지 군대 내 성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팀장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군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군 그리고 또 외부 기관에까지 신고도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만 외면 받았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처음 사건 피해를 입은 사실이 3월 2일인데 예.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처음에 피해자가 신고 사실을 부대에다가 보고를 했을 때부터 사실 드러난 정황들에 따르면 그 상사가 술자리 다시 불러가지고 너 다시 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고 어찌됐건 그 가족들을 통해서 부대에 신고가 들어가게 됐는데 군사경찰에서만 조사를 일단 1차로 하고 그 뒤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나 추가적인 군경찰 수사, 증거 확보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좀
그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유족 측이 기존에 제출했던 고소장 외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2차례 더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예.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은 그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피해자가 그 다른 가해자나 또 다른 가해자들한테 상습적으로 당하는 네.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6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 이중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보니까 국방부는 2015년에 앞으로 군내에서 성범죄가 있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엄하게 처벌하겠다 얘기도 하고 그 종합대책 나온 거 보니까 뭐 피해자 중심으로 해라 또는 뭐 방조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은 엄히 처벌하겠다. 뭐 그럴싸한 게 웬만한 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대책을 세워놔도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처벌을 하겠다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성범죄에 굉장히 관대한 거죠. 그런 남성 중심적인 어떤 군대 문화들,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어떤 폐쇄성들 이런 것 때문에 제도가 정비가 돼도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모양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여기저기서 막 덧붙여지다 보니까 실제 여군들도 피해 사실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도만 만들어져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안내나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해가 일어났다면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후에 수사도 이제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요. 군이 군 검찰과 군 경찰 그리고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 수사단 꾸려서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기존과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존과 다를 것이 없고요. 그냥 단위가 넓어진 것뿐이지 결국에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미 이 과정 속에서 내 형사 절차는 붕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어려운 사건은 아니고 이미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 참고인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의 문제는 어떻게 피해자를 위한 어떤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점, 그다음에 여러 단계에서 피해자가 SOS를 보냈음에도 보고들이 누락된 점,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더 진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런 수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예. 외부의 어떤 특검이나 조사특위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또 따로 하신 게 있는데 예.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제 공군 20 전투비행단이고요. 예. 그 전투비행단 말고 다른 데서도 또 이 성추행이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어제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예. 여기는 19 전투 19. 비행단이고 특히 여기는 이제 여군 숙소에 침입을 해서 남군이 이제 다수의 여군을 상대로 촬영을 한 그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여서 이게 좀 추가적으로 얼마나 사건이 더 커져 있는지 혹시 밖으로 유포나 뭐 전파가 되는 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게 바로 해병대 성범죄 사건입니다. 좀 충격적인 게 100차례가 넘게 강제추행이 있었고 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영내에서 일어난 병사 간 집단 성추행인데요. 그 해병대 고유 어떤 그런 기수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선임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선임이 하는 말은 맞고 그다음에 선임을 신고를 하면 너는 해병의 적이다. 이런 교육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병력 내 어떤 괴롭힘, 가혹행위, 폭행, 나아가서 성추행, 강제추행 등이 있었던 사건이고요. 네, 그 군사 재판에서 성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실형 선고율도 10%로 민간 법원이 25%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기소율 자체도 낮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과연 군사법원이 성범죄자들을
엄히 처단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있는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에서 60% 이상이 여러 번의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여러 명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게 60% 이상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약한 처벌 때문인지 아니면 뭐 군대 내의 위계적인 질서 때문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다양한 부분들이 겹쳐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피해자가 여러 가해자에게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피해자가 한 가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당한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의 그 공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를 해도 신고 체계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학습되다 보면 반대로 가해자는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해도 피해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범죄가 상습적으로 변해가고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부대에서는 너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회유와 어떤 묵인과 그런 합의에 대한 종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빠지는 이런 사이클들이 군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면 군대 조직이라는 거하고는 일반 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한번 잘못된 사고가 있으면 그 부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위로 올라가면서 다 이제 꽤나 좀 엄중한 책임을 이제 물을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어느 정도의 부대장을 맡게 될 정도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들과 다 얽혀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같은 BOQ나 같은 군인 아파트에 살다 보면 부인들끼리도 또 다 아는 사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군에다 맡기면 군 문제를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민간 수사관들이 다 들어가서 항상 군에서 활동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커지면서 비군사 범죄에 대해서 민간 재판에다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저희가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사실은 범죄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어떤 군사법원이나 군 형사 절차 자체가 붕괴가 되어 있고 재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문제인 게 군사법원의 성인지 감성 자체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일반 범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판에 이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를 다각도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 예를 들어서 군인권 보호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군 옴부즈만 이런 외부의 감시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에서 군의 어떤 감시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의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역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 문민 차원에서의 어떤 감독이 문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분명하군요.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비극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군인권센터 방 팀장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순 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7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했던 1,400만 명 접종 계획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도화동의 한 내과 앞이 백신을 맞으러 온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3시간 만에 50명 가까이 맞았습니다. 방송 보고 알아서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를 했고 날짜 좀 땡기기 위해 가지고서 직접 여기 병원에 전화해서 하루 땡겼습니다. 남는 백신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가 지인이 양보해 다시 병원을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마침 이제 부부셔가지고 동시에 맞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남는 백신을 제가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요. 많이 맞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인 70살에서 74살까지 고령층 예약률은 80%를 넘었습니다. 60살 이상과 만성호흡기 질환자 예약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작용 우려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위험할까 봐 안 맞았잖아요. 근데 다 괜찮다 그러니까 다 예약하고 다 맞고 막 그랬어요.
정부는 이 추세대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상반기 목표로 늘려잡았던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예방접종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로나 극복 의지,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거리두기 참여, 또한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백신 물량 확보가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는 만 60살에서 64살까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30살 이상, 60살 미만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2번 맞아야 하는 백신은 2차례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가 됩니다. 이런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5건 더 확인됐습니다. 해외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회 접종 기준인 백신은 2차례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가 됩니다. 이런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5건 더 확인됐습니다. 7, 80대 고령층으로 모두 파이자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발생한 4건도 연령대는 제각각이지만 맞은 백신은 파이자로 같았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돌파 감염이 파이자 백신 접종자에게서만 나온 건데 효과 차이라기보단 접종 규모 탓으로 분석됩니다. 접종 완료자 규모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화이자가 3배 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돌파 감염이 이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맞은 분들 중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돌파 감염이 누적 9건으로 늘긴 했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미국보다 잘 통제됐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덜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돌파 감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미국에서의 위험보다는 10분의 1 이하다라는. 다만 백신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닌 만큼 돌파 감염은 앞으로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 완료자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구에선 하루에 7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1일 신규 확진자는 74명.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던 지난해 3월 19일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30.3명이 감염됐는데 수도권 17.1명보다 43%나 많습니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00시부터 6월 20일 일요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주춤하던 확산세가 늘어난 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술집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영향이 큽니다. 식당과 목욕탕, 구청 등 주변 곳곳으로 바이러스가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에서 40대이고 접촉자 감염도 잇따른 탓에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 분포가 63.6%를 차지하고 있어 활동 노출 동선과 접촉자 수가 상당히 많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내 확산되어 우리 지역의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과 무도장 같은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또 환자 급증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도입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화이자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구매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니어서 백신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는 설명인데요. 들어보실까요?
정상 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한받은 제품군에 대해서는 화이자 쪽에서 현재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고 있고 이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라고 현재까지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화이자 측도 대구시가 추진했던 백신 도입은 불법 거래로 파악됐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는 시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가 밝힐 내용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메디시티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여기에 대구시는 일부 지원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메디시티 협의회 측에서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밝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최근 대구시와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는 해외 민간 무역 회사를 통해 정부의 공식 계약과 별개로 3천만 명 분량의 화이자 백신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권영진 대구시장도 백신 도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며 정부에 관련 협상 내용을 넘겼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국의 백신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앞서 권 시장은 SNS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미국의 백신 지원을 두고 국군 장병 55만 명 분량의 백신을 원조받아 감읍해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과 관련해 대구는 또다시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애꿎은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권 시장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구 시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지난해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가장 많은 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세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평가와 함께 출마 방식까지 언급하며 입당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보 등록일인 오는 21일 전후로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공직자인 만큼 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추되 다른 주자들의 선언 일정을 피해 날짜를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후보 등록일인 21일 전후가 공식 출마 선언이 유력합니다.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는 17일쯤으로 출마 선언 날짜를 잡았습니다.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한때 논란이 일었던 경선 연기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이번 달 초로 예정됐던 대선 기획단 출범이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예비 경선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공식화 시기에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에 이은 네 번째 공식 선언입니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 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며 입당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근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국민의힘 입당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야권 통합을 거쳐 100넘버 2번, 그러니까 2번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은 소규모 참모진을 꾸리며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고집하자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130여 명이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고 여당에서는 아예 올림픽에 불참하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드러낸 독도 침탈 야욕에 정치권에선 올림픽 불참론부터 나왔습니다. 강하게 목소리를 낸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국제올림픽위원회 한국 위원들과 직접 만나 해결 노력이 먼저라면서도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앞서 이낙연 전 대표도 올림픽 보이콧을 언급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일이 있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하는 행태가 너무나 이게 못된 행태거든요. 보이콧에 대한 본격 논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32명은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부터 발의했습니다.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접수하고 설득부터 하겠다는 방침으로 올림픽 불참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겼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본의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독도는 자체의 극단적 대응으로 일본 정부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정치권은 당분간 국제올림픽위원회 설득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자문해온 전문가 회의의 수장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이는데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났습니다. 도쿄의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넘게 일본 정부의 방역 대책을 조언해온 오미 분과위원장. 예상 밖의 강한 어조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내놨습니다. こういうパンデミックのそういうところにやるということが普通でない、かなり厳しい責任をそれぞれの分野、オリンピック委員会も政府もやらないと一般の市民はついてこないんじゃない。 이뿐 아니라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대회를 일본 정부 주장대로 안전하게 치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을 포함해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직접 관여해온 전문가 회의 수장도 올림픽 개최의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選手の方のリスクは極めて低いと思います。ジャーナリストのいる、それからスポンサーのこともいる、政府の関係者の要人なんかの人がいる。 この人たちの管理は私はそう簡単ではないと思います。 오미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최 도시 도쿄도 의회에서도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 도의회 선거를 앞두고 올림픽의 냉랭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無観客開催や再延期など感染状況を見据えながらあらゆる可能性を想定し感染拡大の懸念を払拭できない限り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は延期できなければ中止するしかないと考えます. 스가 총리는 국제사회에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와 분배를 위해 약 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개최의 회의적인 각국 여론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라앉히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타이완 야구 대표팀은 이미 올림픽 예선에 불참을 선언했고 미국 정부도 선수단 파견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긴급사태 기한까지 감염 상황이 얼마나 진정될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면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도 사실 따져야 되지만 예. 그만큼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구도 속에서 어떤 의도하에 이렇게 만나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초선 의원들이 여당에 한 80명이 넘습니다. 81명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이번에 한 68명이 갔다는 예,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의원들이 가자 그런 겁니까? 청와대에서 오라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의 의견이 좀 조율된 것 같아요. 예. 이철희 정무수석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고요. 아무래도 근데 더민초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초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좀 패배한 이후에 좀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개혁이 필요하고 당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는 자리를 청와대가 갖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정무수석이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을 했고 대통령도 흔쾌히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초선 의원들과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 만남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주장하고 또 어쨌든 당이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어떤 서로의 피로들이 하나로 결합이 되면서 이번 모임이 이루어진 것 같고, 오늘 와서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청년 정책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했고, 대통령은 당이 이제 단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최근에 또 조국 전 장관 저서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이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마 의식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이 좀 하나로 뭉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 기사들을 쭉 찾아보니까 제목은 대부분 단결해 다오.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외연을 넓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대통령 당부가 이제 많이 제목으로 뽑혔는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제, 국토의 균형 발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나왔더군요. 나온 얘기들은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청년 정책을 좀 잘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에서 보듯이 청년들이나 젊은 층이 민주당의 지지를 초래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또 삶을 살면서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원들 중에는 지방에 출신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균형 발전에 좀 역할을 해달라. 왜냐하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도 물론 하긴 했는데 많이 부각된 점도 없고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1년 정도 남은 임기 동안에 지역 균형 발전을 좀 더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초선 의원들이 본인들이 지역구의 주민들하고 들은 얘기, 또 본인들이 직접 한 달 동안 또 민생 프로젝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과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거 무슨 맹탕 간담회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왜 맹탕이냐 하면은 뭔가 좀 쓴소리가 확 나온다든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든가 아니면은 젊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비난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는 부동산이 이게 뭡니까? 뭐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다 그게 빠져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비판,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저는 청와대도 그런 어떤 기류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이미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정말 기자회견하면서 머리를 숙일 정도로 고개를 숙여가면서 사과를 했던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초선 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미 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오늘 단합을 강조한 것도 결국 그런 일부의 그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보다는 송영길 대표의 발표에도 힘을 실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꺼낸다 한들 동일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나 또는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이미 어제 송영길 대표의 발표, 그리고 또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사과하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아마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두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거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 말고 지금 이 두 문제는 사실 여론의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지방 분권 문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심지어는 야당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는, 즉 아직 그 좀 가려져 있거나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심들을 전달하는 장소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들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은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뭐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쓴소리를 하고 또 열성 지지자들한테 나름대로 비난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틀어서 이제 자 그래도 단단하게 뭉친 맞습니다. 다음에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렇게 당부 내지는 어떤 위로 같은 걸 했겠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 안에 이미 그 얘기는 녹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꺼낸다 한들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남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있거나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 조언을 하는 것 또는 뭐 건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사실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한 이후에 송 대표의 이제 탄핵까지 주장하는 청와대 민원이 이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반발은 뭐 이쯤에서 접고 새로운 출발을 빨리 해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당 의원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예, 그러시죠. 조국 전 장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반성과 성찰은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단락 짓고 좀 민생개혁 과제를 챙기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인 당이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는 것도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얘기로 사과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대체 누가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얘기를 어렵게 꺼내면서 새 출발을 하자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끌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청년층들은 어쨌든 언론에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그런 정부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책임 있는 여당이 또는 정부의 어떤 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 여당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매듭지지 않으면 대선을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꼬리표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사과했던 내용은요.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사과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젊은 층의 눈에 보면 이건 분명히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본인이 특권층으로서의 일단 혜택을 누린 거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여당에서 발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도 한 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계속 질질 끌고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 자꾸 나오면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대선까지 끌고 갈 겁니다. 야당은. 그게 과연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소위 친문 진영이라고 하는 강성 친문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감정을 내세우시기보다 전체적으로 여당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판단해 본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의 저 사과는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일단락 짓고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하고 뭐 미리 사전에 조율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아마도 나름도 조금 마음에 편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한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이거 기분 나쁘다거나 아니면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항의는 안 할 것이다라는 부담은 덜 수 있으니까 아마 사과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송 대표는 슬그머니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든 옮겨보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꺼내면서 그쪽 관련된 수사를 얼마나 제대로 한번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윤 전 대표는 이건 도를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윤 전 총장 측은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윤 전 총장 측이 이제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나와서.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송영길 대표가 했던 말은 이거예요.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그 수사의 방식이 윤 전 총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수사의 잣대를 들이댄 거잖아요. 뭐 압수수색 70여 차례 하고 예컨대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관련된 수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국 전 장관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했던 말은 원칙론적 얘기를 한 거예요. 예컨대 거기에서 윤석열 전 참모총장의 장모가 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하시라는 얘기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의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분이,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간 분이라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검증의 과정이, 또는 현재 지금 검찰이 3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럼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이든 윤석열 전 총장이든 관련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마저 정리를 해 보면 조국 전 장관한테 엄청나게 덤벼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기간이 길지 않냐라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다시 장모 쪽을 몰아치는 거는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개혁된 검찰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얘기를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서 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국민의힘이 요즘 새로운 모습 보이는 거 참 좋다. 뭐 이렇게 평가도 한다고 보니까 입당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전원으로 들려진 얘기도 그렇고요. 지금 뭐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뭐 국민의힘 입당은 당장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2번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면 국민의힘 입당이나 아니면 뭐 야권 통합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아마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이제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렇게 되면 자강론이 일정 부분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후보들의 출마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라고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요, 심지어는 현직 감사원장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부총리,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만약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 당의 쇄신 일정 부분 먹힐 수 있고, 그 민심을 반영해서 자강론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오직 윤 전 총장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저는 불안감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거다. 그래서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결국 이준석 효과가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좀 더 빨리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기회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바로 입당해 버리느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뭔가 통합을 좀 이룬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런 뭐 움직임 속에 또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건 조금 더 봐야겠군요. 최진봉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욕설과 폭행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 맞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기사가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번에는 손을 뻗어 기사 멱살을 잡고 목을 조릅니다. 영상 속 남성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너 뭐야? 택시 기사야, 택시 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지난해 11월 6일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영상입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대상.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가법상 폭행 혐의를 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가 멈추고 차에서 내린 뒤 이 전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해달라 요구했다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이 자신을 찾아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하며 1,000만 원을 줬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래? 내가 바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왜냐면 영상이 있어. 난 다 봤는데 그 사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이 전 차관은 영상 속 인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이 맞다면서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건 합의금 명목이었고 영상 삭제 같은 조건을 제시한 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시기라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서초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용구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처음 본 경찰 수사관이 영상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모습이 담긴 CCTV도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후에도 윗선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 A씨가 확인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되찾으러 온 택시기사에게 A씨는 폭행으로 목덜미를 다친 사진을 다시 보자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을 봤다는 게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영상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거나 내사종결 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서 내부 CCTV를 분석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직속 형사팀장이 영상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고받지 못해 단순 폭행으로만 파악했다면 과장과 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전혀 윗선에게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에 있는 서류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팀장이나 과장에게 그 특수직무유기의 고의를 묻기는 어렵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하지만 수사관이 영상을 처음 본 날 이후 보고했을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판례 검토가 적절했는지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사종결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며 조직적 무마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경찰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지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정 의원에 대해 땅 투기 혐의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1명이며 국회의원 가운데 영장 신청으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3월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석 달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하시면 없습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대표이사 아직 그만두실 겁니까?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자신의 BMW SUV를 몰다 벤츠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뒤를 쫓은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의 차를 막고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대로 들이받고 또 달아났습니다. 구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2번이나 일부러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고 질타하며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구 부회장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윤성환 선수가 구속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불거진 승부 조작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야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전직 삼성 투수 윤성환이 경찰관들과 함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법 도박처럼 인정한대요.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성환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겠다고 제안하며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윤성환이 받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썼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8월 21일 1회에만 이례적으로 사사구 4개를 내줘 승부 조작 정황이 생겼고 KBO도 특이한 경기로 분류해 선수와 면담하라고 삼성구단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성환은 구단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방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기가 윤성환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수사를 통해 출전 경기들을 훑어보면서 승부 조작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LG 김성현과 박현준, 2016년 NC 이태양이 영구 제명된 프로야구계는 5년 만에 다시 승부 조작 파문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시작해서 종합소득세 들어가서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내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맨 처음에 11조로 시작했는데 벌써 60조에 가까운 신고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신고를 받고 감시를 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대충 모양만 회사같이 생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에 그 회사가 부동산을 막 사들입니다. 부동산을 사들인 다음에 그걸 해외에서 자녀들에게 지분을 슬금슬금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편법 증여가 되고 증여세를 누락합니다. 아니면 해외에다가 가족 신탁 계좌를 열어놓은 다음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숨겨놓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기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생깁니다. 매출 생긴 걸 자녀들 회사로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매출은 뚝 떨어지면서 수익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주식 값어치가 뚝 떨어지죠. 주식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 얼른 사가지고 자녀들이 다 나눠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이 자녀들한테 슬그머니 승계가 되면서 역시 증여세나 법인세를 빼먹게 됩니다. 2019년에 적발 추징한 탈루세액이 5,600억 원에 이르고요. 지난해에는 5,998억, 거의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외국에 있는 내 돈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무당국에 착착착 다 뽑혀나가서 드러나게 될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가 간에 2016년부터 금융정보 자동 교환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납세자 번호가 없는 계좌가 있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비거주자가 계좌가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국세청은 이 사람이 꾸준히 세금을 그 나라에 제대로 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파악을 해서 아무래도 탈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세무당국에게 통보를 합니다. 110여 개 국가가 금융기관 정보와 다른 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국세청은 5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 계좌는 반드시 이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억 원은 각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고를 합산해서 한 번이라도 5억 원이 넘은 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남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라든가 나는 이름만 빌려줬지 사실 내 돈이 아닌데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차명계좌, 공동명의 관계없이 말일 잔고 5억 이상이면 모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진 신고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2명이 무면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교통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간 뒤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이 차는 자전거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 사고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야간 라이딩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 A씨는 5분도 안 돼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부딪힌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이 많이 쳤어. 경찰에서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니까 뒤속지수 중에 자기 민증번호도 몰라. 엄청 만취된 것 같아. 여기 쓰가 있는 것을 혼자 중얼중얼 그러더라고요.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두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들은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교통안전관리가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후 9시쯤 사고가 났지만 인근 신호등은 사고 발생 1시간 전부터 전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경찰에 수년 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자꾸 일어나니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카메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좀 차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고 이에 대해 경찰은 신호등 전멸 시간은 도로 통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단속 카메라는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달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불이 난 대형 컨테이너선이 결국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과 화학 물질이 잔뜩 실려 있는데요. 해양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소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스리랑카 인근 해상을 지나다 화재에 휩싸인 싱가포르 선적 엑스 프레스펄호입니다. 탑승 선원 25명은 다행히 구조됐지만 거센 불길에 선체 일부가 부서지고 녹아버리면서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침몰 우려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야 했던 진화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රාත්‍රී පැවති සුළං තත්ත්වය සහ සාගරයේ කැළඹිලි සහගත තත්ත්වයක් මත ගින්න වැඩිවුණු බවට වාර්තා වෙනවා. ඒ සමගම මෙහි බහලුම්වල 그런데 현지 시각 2일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해군은 콜롬보항 앞바다에서 침몰하면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는 만큼 선박을 더 먼 바다로 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1,4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렸는데 인도에서 선적한 질산 25톤과 다른 화학물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에는 278톤의 벙커유와 50톤의 가스가 실려 있어 침몰 시 인도양의 재앙적인 상황이 예상됩니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양의 잔해가 쏟아져 나왔고 사고 선박에서 나온 기름띠가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의 어업 활동까지 중단된 가운데 생태계에 미칠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도 문제지만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문제의 지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2071님이
독도에 대한 IOC의 정치적 문제, 정치적 편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국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올림픽 불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9330님, 일본과 IOC의 내로남불과 침묵이 국내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군 성범죄와 관련해서 또 드러나고 있는 군 병폐 얘기를 했죠. 6192님, 부실급식, 군납비리, 성추행 문제 등은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도입이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71님, 백신 구입은 정부에 맡겨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과를 내려다가 국민 혼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셨습니다. 네, 9330님도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치적 부각하기 위해서 대구처럼 국제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 택시 기사가 화제입니다. 네, 근처 건물 경비원도 소화기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두 분의 힘으로 불길이 곧 잡혔고 소방관들이 달려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러운 모습 저희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